크기는 작지만 무식하게 강력한 구축 전차 해처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전차를 전문적으로 때려잡는 무식한 화력의 구축 전차 해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전차나 장갑차, 자주포는 모두 기갑 전력으로 얼핏 생김새만 보고 일반인이 용도와 역할을 구분하기에는 다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무기들은 확실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장갑차와 전차 사이에 그 애매한 포지션을 가진 희한한 녀석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라이커 장갑차도 장갑차인지 탱크인지 헷갈리게 생겼죠. 이런 포인트는 전시 상황에 훨씬 극대화되는데요. 무슨 무기든 그냥 적을 잘 때려잡으면 그만이었기에 정체를 모르겠는 녀석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혼종 무기 등장에 절정을 찍은 시기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독소전입니다. 폴란드와 프랑스를 차례대로 잡아먹은 독일은 오랜 수건이었던 소련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소련은 당시에도 강대국이었지만 생각보다 프랑스를 쉽게 해치운 경험을 토대로 소련 또한 한 번에 잡아먹어버리겠다고 자만하죠.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2차 대전 말기로 갈수록 전쟁의 양상은 말 그대로 철의 전쟁이었는데요. 전차들끼리 살갗을 비비며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막대한 자원과 엄청난 노동력을 기반으로 엄청난 양의 물량 공세로 승부했습니다. 소련은 T-34 시리즈만 무려 8만 대 이상 생산했고 전차를 전부 합하면 12만 대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모든 전차 생산량을 다 더해도 6만 대를 조금 넘기는 수준이었죠. 더군다나 독일의 적은 소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4만 대가 넘는 전차를, 미국은 10만 대가 넘는 전차를 찍어냈으니 독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나 루마니아 같은 독일의 동맹국들이 열심히 도왔지만 이들이 생산한 전차의 합은 4,000대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밀려버렸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부서진 전차를 빠르게 보충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독일은 자원이 너무 부족해 전차가 부서지면 부품을 재활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련은 전차가 부서져도 옆 전차를 타고 가면 되는 수준이었고 승무원이 죽으면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도 줄을 서 있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구축 전차였습니다. 자원이 없는 독일이 구축 전차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먼저 구축 전차는 일반 전차와 굉장히 다릅니다. 전차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빼버리고 제작했는데요. 일단 부품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구조가 복잡한 포탑을 간소화했습니다. 포탑이 돌아가게 하려면 여러 부품이 필요하고 생산하는 데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돌리지 못하는 형태의 무식한 포탑이 등장한 것이죠. 이외에도 전차전을 수행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빼버렸는데요. 남아있는 것은 단단한 장갑과 강력한 주포뿐이었죠. 그렇게 독일은 소련 전차에 대항할 수 있는 대량 양산형 구축 전차 개발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전차가 독일 전차를 기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일은 과거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했는데 여기서 노획한 LTVG-38 전차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1938년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했을 때 독일의 주력 전차들보다 38 전차의 성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이후 독일의 BMM이 38 전차를 대량으로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전차는 38T 전차라고 불렸죠. 새로운 전차는 꽤나 유용했지만 소련이 양산한 T-34 전차에 비해 약하다는 것이 큰 단점이었는데요. 그렇다고 38T 전차의 생산 라인을 버리기도 아까웠기에 38T 전차를 기반으로 새로운 구축 전차를 설계합니다. 사업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차보다 훨씬 구조가 단순해 별다른 문제도 없었습니다. 개발진들이 집중한 부분은 방어력인데요. 구축 전차는 전차전을 수행하기도 하고 적의 진지를 부수는 역할도 수행했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전차의 장갑을 경사 장갑으로 제작했죠. 그리고 75mm 대전차 포를 장착해 완성되었습니다. 중요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을 다 제거하니 개발 기간이 대폭 줄어 겨우 1년 만에 전선에 투입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전차의 이름은 해처라고 불리게 되었죠. 해처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은 6.38m에 높이는 2.17m로 아담하며 중량은 15.75톤으로 상당히 가볍습니다. 승무원은 총 4명이 탑승합니다. 가장 두꺼운 장갑은 무려 8cm에 달하죠.
주포의 구경은 75mm로 꽤 크고 총 41발의 포탄이 차량 내부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부무장으론 7.92mm 기관총 한정이 달려 있습니다. 노면에서는 시속 42km로 주행이 가능하고 항속거리는 177km에 달합니다. 해처의 가장 큰 특징은 작고 강력하다는 것인데요. 38T라는 경전차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전차에 비해 훨씬 아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절대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닙니다. 가장 먼저 75mm 주포는 독일의 주력 전차인 4호 전차의 포를 더 강력하게 만든 팍39L48포인데요. 영국과 미국, 소련이 만든 전차 대부분은 한 방에 골로 보내는 위력을 자랑합니다. 물론 소련이 만들었던 몇몇 괴상한 전차들은 부수기 힘들었지만 충분히 화력이 강력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또한 바깥에 달린 부무장 MG34 기관총은 승무원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사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승무원들의 생존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화력만 강력한 것이 아닙니다. 방어력도 굉장히 많이 신경 썼는데 8cm라는 두꺼운 장갑에 더불어 경사 장갑까지 적용했습니다. 당시 소련의 T-34의 가장 두꺼운 장갑이 겨우 6cm에 불과했다는 것을 본다면 상당히 두껍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처에 적용된 경사 장갑은 방어력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의 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탄을 도탄시키는 데 효율적입니다. 도탄이란 빗맞은 탄들을 튕겨내서 전차를 관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장갑이 경사지다 보니 탄이 더 쉽게 빗맞았습니다. 두 번째는 탄이 통과하는 장갑이 더 두꺼워진다는 것입니다. 6cm를 직각으로 놓으면 포탄이 통과할 장갑의 두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6cm입니다. 하지만 경사 장갑인 경우 비스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6cm보다 더 두꺼운 장갑을 통과해야 하죠. 이렇듯 방어력 측면에서는 경사 장갑이 엄청난 장점을 가집니다. 그런데 해처 구축 전차는 이런 강점도 있지만 확실히 단점도 뚜렷합니다. 우선 경사 장갑 때문에 내부 공간이 매우 좁아졌는데요. 쉬운 예시로 주택 지붕 아래 다락방들은 비스듬한 지붕 때문에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해처도 똑같은 원리로 다른 전차에 비해 협소합니다. 안 그래도 경전차라 크기가 작은데 경사 장갑까지 적용했으니 승무원들은 죽을 맛이었죠. 이런 작은 크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앉는 방식도 독특해졌습니다. 버스처럼 줄을 서서 앉아야 했는데 전차를 지휘하는 전차장이 좌측에 나머지 3명의 대원이 우측에 일렬로 앉죠. 이렇게 괴이한 좌석 때문에 주포도 가운데 놓지 못했는데요. 전차장이 앉는 좌측 공간이 그나마 널널해 주포가 좌측에 치우쳐 장착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단점은 포탑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차끼리 얽혀 싸우는 도중 적의 전차가 위치를 옮기면 포탑을 돌려 싸워야 하는데 구축 전차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축 전차의 전투 방식은 굉장히 독특해졌습니다. 먼저 구축 전차는 숲과 같은 곳에 매복하고 적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적 전차가 나타나면 선빵을 때리고 시작하죠. 적의 전차가 무방비 상태로 포탄을 맞으면 파괴되거나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그럼 구축 전차는 따라가면서 계속 때립니다. 선빵이 빗나가서 실패해도 문제없습니다. 그대로 방향을 돌려서 숲속으로 도망치면 되죠. 결국 숲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적군은 섣불리 따라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투를 수행하죠. 전투 방식은 한정될 수밖에 없지만 구축 전차의 엄청난 장점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데요. 제작이 용이해 금방금방 전차를 생산할 수 있고 제작하는데 돈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복잡한 가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얻는 이득이죠. 그리고 부품이 많이 안 들어가는 만큼 작전 중 고장이 발생할 확률도 확연히 줄어듭니다. 다른 전차들은 장고장이 심해 주행 중 고장은 일수이며 심지어 전투 중 포탑이 돌아가지 않거나 포가 발사되지 않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이러면 전투 균형이 무너져 패배로 이어지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반면 해처의 경우 만약 고장난다고 해도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수리도 간단합니다. 전투를 많이 치러본 독일군 병사들은 해처 구축 전차가 작전성이 뛰어나고 장고장이 없어 전투를 치를 때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런 해처 구축 전차의 등장으로 독일군은 기갑전력 열세를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무려 2,800여 대가 생산되어 전선에 배치되었고 이는 소련을 긴장하게 했는데요. 물론 해처의 등장으로 전선의 분위기는 잠시 좋아졌지만 역시 엄청난 수의 T-34와 미제 전차는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해처는 독일의 마지막 발악이자 한계였던 것이죠.
처음에 등장한 해처는 대전차전을 수행하는 데 집중했지만 전쟁이 진행되면서 갈수록 독일의 상황이 나빠지자 보병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는 등 닥치는 대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일의 악조건 속에서 구축전차의 성능이 입소문을 탔는데요. 그 결과 스위스에서도 해처 구축전차를 도입해 소량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지금은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해처 구축전차는 2차 세계대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인간이 승리를 위해 시도한 독특한 발명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의 마지막 발악으로 불렸으며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정석으로 알려준 전차, 해처 구축전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